안녕하세요. 만두 가게를 운영 중인 60대 여자입니다. 저는 평생 남 앞에 제 속을 꺼내놓는 걸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힘들어도 혼자 삭히고, 억울해도 참고, 화가 나도 티 안 내는 게 제 방식이었거든요. 주변에서는 그런 저를 보고 강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강한 게 아니라 결국엔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걸 오래 살다 보니 알게 된 거죠. 근데 이번 일은 저도 좀 어려웠어요. 원래 하던 것처럼 혼자 삭히고 해결하기에는 너무 크고 배신감에 치가 떨리는 일이었거든요. 저처럼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만두 빚을 줄밖에 모르는 손으로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부족하지만 끝까지 다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중학교 다닐 때부터 언니 집에 얹혀 살았어요. 사실 언니도 그때 형편이 넉넉한 건 아니었는데 그 상황에서도 저를 걷어줬으니 지금 생각해도 고마운 일이죠. 그 대신 저는 짐이 되기 싫어서 어릴 때부터 뭐든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처음엔 식당 주방 보조를 시작해서 새벽같이 나갔다 밤 늦게 들어왔는데 몸이 힘든 건 참을 수 있었어요. 젊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10년을 모아서 30살에 작은 만두 가게를 냈어요. 몇 평 안 돼서 테이블도 딱 2개밖에 없을 정도였지만 그래도 제 가게라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남편도 돕겠다고 했어요. 팔 걷어붙이고 재료부터 챙기고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게 일보다 주변 사람들이랑 어울리는데 더 신이 났어요. 손님 몰리는 점심시간에 어딨나 보면 옆 가게 사장님하고 바둑을 두고 있는 거예요. 혼자 손님 받고 만두 찌고 설거지까지 하고 있는데 남편은 내기나 하고 있으니 화가 나서 한 소리 했어요. 당신 오늘 나 도와준다고 했잖아. 놀러 왔어? 그럼 못 이기는 척 들어오긴 하는데 들어와서 하는 게 계산대 앞에 잠깐 앉아 있는 게 전부였어요. 그것도 한 20분 있다가 다시 또 나가요. 그 뒤로는 말을 해도 안 바뀌니까 저도 포기했어요. 그래도 내가 다 하면 되지. 그 생각으로 20년을 버텼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반죽하고 가게 열고 마감하고 정산하는 게 제 일상이 됐어요. 그래도 운이 좋아서 가게가 조금씩 커졌어요. 단골도 생기고 입소문도 나고 몇 년 지나서 테이블을 더 놓을 수 있는 자리로 이사도 했어요. 주변에서 일부러 찾아왔단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그 뿌듯함으로 버텼어요. 사실 아이들 대학 보내고 집장만 하고 노후 자금 조금씩 모은 것도 다 그 가게에서 나온 돈이잖아요. 몇 년 전에는 남편이 직장 다니면서 월급을 가져왔지만 그 월급으로는 생활비 충당하기도 빠듯했으니까요. 실질적으로 살림을 일군 건 저였어요. 그리고 막내딸이 어릴 때부터 자주 좀 아팠는데 그때마다 병원 데려가고 약 챙기는 것도 다 제 몫이었어요. 가게 문 닫고 응급실 달려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게 이미 굳어져 있던 거예요. 힘든 일은 제 차지가 된 거죠. 사실 남편하고 연애할 때는 믿음직스럽게 보였던 면이 많았어요. 허튼 소린 잘하지 않고 시외버스를 2시간 타고 제가 사는 동네까지 와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그냥 보고 싶어서 왔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남편의 진짜 성격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자기 의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뭐 먹을까?
어디 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 뭘 물어봐도 저더러 더 알아서 하라는 게 기본값이었어요. 처음엔 저한테 맡겨준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엔 그게 다 귀찮아서 하는 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칭찬엔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누가 조금만 좋게 말해주면 얼굴이 달아오르고 기분 좋아져서 밥 사고 그 사람 말이라면 뭐든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반대로 무시당하거나 핀잔을 들으면 며칠씩 말도 잘 안 했어요. 삐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람을 무시하고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밥상 앞에서도 잠자리에서도 아무 말 없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걸 처음엔 섭섭하다고 느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됐어요. 저는 원래 한번 결정한 일은 잘 무르지 않아요. 이 사람과 평생을 살기로 결정했으면 그 결정에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어도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좀 맞춰 살아야지 라고 저 자신을 다독이며 살았어요. 불만이 있어도 제가 좀 더 양보하고 이해가 안 돼도 제가 좀 더 이해하려고 하고요. 뭐 그게 고집이라면 고집이고 책임감이라면 책임감인 거죠. 그러다 남편이 퇴직한 건 62때였어요. 오래 다니던 회사를 나오고 나서 남편이 급격히 무기력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점점 늦어지고 나가지도 않고 집안에서 TV만 보는 날이 늘었어요. 말도 더 없어졌어요. 가게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도 듣는 건지 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그러려니 하고 기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당신 이러다 병 나겠어. 뭐라도 좀 해, 나가서. 남편이 TV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제 말은 들은 채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가게 오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강생을 모집한다는 내용을 언뜻 봤는데 종목도 여러 가지였어요. 저기 우리 동네 문화센터에 이것저것 많이 하던데 글씨도 가르쳐주고 노래도 배우고 사진 찍는 것도 있던데 집에 이렇게만 있지 말고 나가서 사람도 좀 만나고 그래. 남편이 그제야 고개를 돌렸어요. 문화센터? 돈도 얼마 안 하던데 나가서 뭐라도 하면 몸도 좀 낫고 기분도 나아지지 않겠어? 남편이 딱히 싫다는 말도 안 했어요. 그날 이후 남편이 문화센터 얘기를 다시 꺼내리라고는 기대도 안 했는데 며칠 후에 등록을 했다고 했어요. 사진 찍으며 여기저기 다닌 건데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취미도 생기고 밖에 나가는 이유도 생기고 뭐 제가 권한 거니까 마음도 좋았어요. 나중에 그게 그렇게 후회될 줄은 몰랐지만요. 그 무렵에 아들이 며느리를 데려오면서 집안 분위기가 밝아졌어요. 며느리를 처음 봤을 때 첫인상부터 괜찮았어요. 똑 부러진 데다가 눈도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며느리도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했는데 머리까지 좋은 애구나 싶더라고요. 거기다 애교도 많아서 처음 인사하는 자리에서부터 제 팔짱을 끼더라고요. 어머니 오늘 너무 고우신데요? 사람들이 보면 제 언니라고 하겠어요. 황당하면서도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애교가 뭔가 필요할 때만 나오는 거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어느 날은 며느리가 불쑥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제 친구는 시어머니가 생일이라고 명품 가방을 사줬대요. 진짜 너무 부러워요. 저는 그냥 흘려들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하는 것도 알고 부러운 것도 이해는 가니까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물었어요. 너도 갖고 싶어서 그래? 그랬더니 며느리가 손을 휘휘 저으면서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게 부러운 거죠. 시댁에서 얼마나 예쁨 받으면 그런 걸 사주겠어요. 저는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왠지 뒤가 걸렸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한마디를 더 했어요. 그런 거 얼마씩이나 하는데? 비싸요. 몇백은 그냥 하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부럽잖아요. 끝까지 가방이 갖고 싶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돈 얘기를 먼저 꺼낸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마음이 부럽다고. 사랑받는 게 부럽다고요. 근데 이상하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제가 뭔가 해줘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그만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래, 나중에 나도 하나 사줄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며느리 표정이 바뀌었어요. 아까까지 그런 건 바라지 않는다던 애가 눈이 반짝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언제요, 어머니? 그럼 내년 제 생일에 해주세요. 반응이 어찌나 빠르던지 깜짝 놀랐어요. 날짜까지 못을 박아버리는데 저는 그 순간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그래도 그때는 나쁘게 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젊은 애가 솔직한 거라고 욕심 있는 게 나쁜 건 아니라고요. 그게 한 번으로 끝났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반복이 됐어요. 친구 남편이 고급 시계를 줬다는 얘기, 친구 시어머니는 용돈을 두둑하게 챙겨준다는 것부터 해외여행 보내줬다는 것까지 며느리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얼마 후에 꼭 그게 저한테 연결이 됐어요. 물론 직접 말하진 않아요. 그냥 흘리는 거예요. 씨앗을 뿌려놓고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며느리가 일부러 그런 말을 잘했거든요. 아버님, 볼 때마다 너무 같은 옷만 입으시는 것 같은데 같이 가서 새로 하나 살까요? 그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백화점에 갔어요. 그럼 며느리 옷도 한 벌 같이 사서 왔고요. 남편은 저보다 더 했어요. 며느리가 뭘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뒤에서 차 바꾸자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며느리가 먼저 그 얘기를 한 모양이었죠. 차가 너무 오래됐다. 부품도 잘 안 나온다는 식으로요. 저는 아직은 탈만하다면서 넘겼어요. 그런데 남편이 밥을 먹다가 이런 말을 꺼내는 거예요. 우리 그 차 슬슬 바꿔야 하지 않아? 요즘 그 정도 된 차는 언제 문제 터질지 모른다더라고.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었어요. 누가 그래? 남편이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지수가 그러던데 요즘 오래된 차 타다가 낭패 보는 사람 많다고. 지수가 차를 사줄 것도 아니잖아. 우리 형편을 좀 생각해. 그러자 남편 표정이 굳더라고요. 아니 지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 애가 우리 걱정돼서 해준 말인데. 저는 그 말이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한 말은 무조건 옳다는 거잖아요. 그 후로도 남편은 며칠에 한 번씩 차 얘기를 꺼냈어요. 꼭 며느리한테 들은 말을 저한테 전달하는 사람처럼요. 시어머니인 제 앞에서는 애교 부리고 살갑게 굴고 잘 따르는 척했지만 지금 보면 속으로는 늘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며느리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보이는 게 참 많더라고요. 명절마다 봉투를 하나 주면 며느리는 두께를 확인했어요.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는 걸 다 봤어요. 돌아보면 결혼 초부터 언제 이 집 샀냐, 평수가 어떻게 되냐, 가게는 얼마나 남냐 이런 걸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한 번은 가게 홍보해주겠다며 매출 규모를 물어본 적도 있었고요. 초반에는 관심 가져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너무 좋게만 봤던 거예요. 이 집에 건질 게 뭐가 있는지, 어디서 얼마나 나오는지 파악하는 과정이었던 거죠.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마냥 감싸기 바빴어요. 제가 뭔가 한마디라도 꺼내려 하면 아들이 먼저 막았어요. 아이, 엄마, 지수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니까. 아들이 아내 편을 드는 게 기분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막아버리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도 점점 말을 줄이게 됐어요. 말해봤자 아들하고 사이만 어색해지고 며느리는 오히려 아무 일 없다는 듯 웃고 있고 그게 더 불편했어요. 그때부턴 밉게 안 보려고 노력했어요. 아직 젊으니까 원하는 게 좀 많을 수도 있고 욕심이 있는 게 나쁜 건 아니라고요. 근데 그 노력을 이렇게 후회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때 참고 넘긴 것들이 나중에 다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줄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처음 든 건 남편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퇴직 후에 한동안 집에만 있더니 어느 때부터인가 밖에 나가는 날이 많아졌어요. 처음엔 잘 됐다 싶었어요.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것보다 바깥에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하는 게 낫잖아요. 이상한 건 나가는 것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예전엔 어디다 뒀는지도 몰라서 제가 찾아주곤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도 갖고 가고 잘 때도 옆에 두고 제가 가까이 가면 화면을 뒤집어 놓고요. 그러다 어느 날 가게에서 만두 빚고 있는데 핸드폰에 알림이 왔어요. 며느리한테서 온 거였는데 내용이 이상했어요. 아버님, 제가 다 준비해 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남편은 화면을 바로 뒤집었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단 일에 집중했어요. 그러면서도 머릿속에서는 다 준비해 놨다는 게 뭘까? 내용을 알 수 없으니 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가게 일이 바쁘다 보니 나중에 물어봐야지 하고 넘겼는데 막상 저녁에 남편 얼굴을 보니까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며칠 후에 남편 점퍼를 세탁기에 돌리려고 주머니를 확인했는데 음식점 영수증이 나왔어요. 두 사람이 먹은 고기 요리에 술까지 금액이 꽤 됐어요. 날짜를 봤더니 남편이 동네 둘레길 갔다 온다던 날이었어요. 혼자 운동한다던 사람이 이 금액을 혼자 썼을 린 없잖아요. 저는 그 영수증을 다시 주머니에 넣어뒀어요. 따지지 않기로 했어요. 일단 더 보기로요. 그런데 다음 날 뜬금없이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잘 지내시냐? 요즘 가게는 어떠시냐? 별것도 아닌 이야기를 늘어놓더니 갑자기 이 말을 꺼냈어요. 아, 어머니, 제가 요 전날에 아버님한테 고기 사달라고 졸라서 같이 먹었거든요. 그 어머님한테 말씀 안 드리고 저희만 먹어서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님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잠깐 말을 잃었어요. 며느리가 굳이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꺼내는 것부터 대화 흐름상 나올 내용도 아닌데 갑자기 고기를 사달라고 졸랐다는 말을 왜 하는 건지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걸 왜 나한테 말하는 거지? 그래도 겉으론 아무렇지 않게 넘겼어요. 그래, 뭐 맛있게 먹었으면 됐지. 근데 나한텐 말도 안 하던데. 아, 그래요? 아버님도 미안해서 그랬나 봐요. 그 다음엔 어머니도 같이 가요. 전화를 끊고 나서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다시 꺼내봤어요. 날짜가 맞았어요. 며느리가 말한 날요.
근데 이상한 건 그 식당이 우리 동네도 아니고 며느리 동네도 아니었어요. 경기도 쪽 지명이 찍혀 있었거든요. 왜 그 먼 데까지 가서 고기를 먹었을까요? 설명을 들을수록 이상한 구석이 더 생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더 물어보지 않았어요. 더 물어보면 저도 모르게 패를 보여줄 것 같아서요. 그 이후로 며칠 동안 또 아무 일 없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얼마 뒤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왔어요. 아들이랑 같이 온 게 아니라 혼자서요. 무슨 화장품을 하나 샀다면서 쇼핑백을 하나 내미는데 열어보니 영화 티켓 2장이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유명한 배우가 나오는 영화라고 요즘 얘기 많이 나오는 거라고 했어요. 저는 당연히 남편이랑 같이 가라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며느리가 웃으면서 손을 젓는 거예요. 아, 어머니 그건 저 주세요. 어차피 어머니 가기 때문에 시간 안 되시잖아요. 아버님이랑 같이 가려고요. 아버님한테 여쭤봤더니 괜찮다고 하셔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 박자 늦게 반응했어요. 저랑 남편더러 가라는 것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남편이랑 둘이서 영화를 보러 가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 티켓을 뺏기듯 주면서 몸이 굳어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왜 시아버지랑 둘이 영화를 보러 가려는 건지. 아들을 놔두고요. 아니, 부부가 같이 가도 온 가족이 시간 맞춰 같이 가도 될 일인데 굳이 남편이랑 둘이 가겠다고 티켓을 챙겨온 게 어색했어요. 그래도 애써 내색하지 않고 그냥 웃었어요. 그래, 잘 다녀와.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며느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정확히 몰랐어요. 그냥 나보다는 남편이 워낙 말도 잘 들어주고 편하니까 더 챙기는 건가? 이상하다는 감각만 있었어요. 그 감각이 확신으로 바뀐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새벽이었어요. 그날따라 잠이 선뜻 오지 않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남편 핸드폰에 문자 알림이 하나 떴어요. 며느리였어요. 새벽 2시에 무슨 일인가 싶어 눌렀어요. 내일은 아버님 경기도 좀 모시고 갔다 오겠다고 할게요. 특히 할게요 라는 말이 자꾸 걸렸어요. 실제로 데리고 가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말을 꾸며두겠다는 거잖아요. 누군가한테 그 사실을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문자를 캡처해서 저장해뒀어요. 화면을 끄고 천장을 봤는데 잠도 더 이상 올 것 같지 않았어요. 동시에 지금까지 쌓인 것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에서 돌기 시작했어요. 뜬금없이 걸려온 전화, 고깃집 영수증, 2장짜리 영화 티켓, 그리고 새벽에 날아온 이 문자. 따로 놓으면 별거 아닌 것들인데 한꺼번에 놓고 보니 선이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며느리와 남편 사이에 제가 모르는 비밀이 있다. 그 새벽 문자 이후로 머릿속이 복잡한 상태로 며칠을 보냈어요. 확신은 없었어요. 의심은 됐지만 그게 제가 생각하는 그 방향인지 다른 뭔가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거든요. 좀 더 지켜봐야겠다고 마음을 다잡고 있었는데 그때 막내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딸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숨이 가쁘고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하는지 잘 들리지 않아서 천천히 말해보라고 했더니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잠옷바람에 외투만 걸친 채 바로 집을 나섰어요. 딸 집 가는 길이 30분 거리였는데 그날은 왜 그렇게 멀게 느껴지던지. 도착해보니 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온몸에 열이 펄펄 나고 경련도 있었어요. 저는 119에 신고하고 딸 옆에 쪽 붙어서 손을 잡았어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응급실에서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어요. 결과가 나오는데 꽤 걸렸어요.
기다리는 동안 저는 의자에 앉아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몇 번을 해도 안 받았어요. 문자로 막내가 응급실에 있다고 보내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2시간쯤 지나서 문자가 왔어요. 나 여기 멀리 낚시 와 있어서 전화 못 받았어. 많이 심각해? 남편이 낚시를 가겠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또 읽었어요. 그리고 아무 답장도 하지 않았어요. 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희귀한 자가 면역 질환이었어요. 면역 체계가 자기 몸을 공격하는 병인데 완치가 어렵고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요. 막내딸이 어릴 때부터 면역이 약했던 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서 전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딸 앞에서는 울 수 없었거든요. 딸이 저보다 더 무서웠을 텐데 여기서 제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딸이 입원하는 날 저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서 혼자 울었어요. 남편은 새벽이 다 돼서야 병원에 나타났어요. 딸 얼굴을 잠깐 보더니 피곤하다면서 일단 집으로 간다고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니, 상종을 그냥 안 했어요. 무슨 말이 나오지도 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딸이 입원해 있는 동안 남편이 병원에 온 건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올 때도 오래 있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에너지를 낭비할 수 없었거든요. 딸 곁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제 몸이 한계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저도 모르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병원 오는 날보다 경기도 쪽으로 가는 날이 많다는 게. 자기 자식은 이러고 누워 있는데 남편은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 생각이 한번 들어오니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딸이 조금 안정을 찾기 시작하면서 저도 정신을 좀 차릴 수 있게 됐어요. 더 이상 혼자 끙끙 앓고 있을 순 없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제가 먼저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누군가한테는 털어놔야 했어요. 그때 떠오른 사람이 떡집 언니였어요. 떡집 언니는 저보다 4살 위인데 오래 옆에서 장사하는 걸 보다 보니 서로 밥도 같이 먹고 힘든 날에는 서로 투덜대기도 하는 사이였어요. 속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언니가 몇 해 전에 남편 바람을 직접 잡아낸 걸 알고 있었어요. 혼자 다 알아내서 준비하고 처리한 사람이에요. 가게 문 닫고 언니 가게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다 털어놨어요. 새벽에 본 문자부터 영수증, 며느리 연락까지도요. 언니가 제 얘기를 끝까지 듣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정순아, 의심될 때는 그냥 발로 뛰어야 돼. 감으로만 있으면 절대 증거 못 잡아. 그리고 위치 추적기 얘기를 꺼냈어요. 인터넷에서 소형으로 파는 게 있는데 자동차 밑에 붙여두면 실시간으로 위치가 확인된다는 거예요. 언니가 남편 잡을 때도 그 방법을 썼다고 했어요. 망설일 것도 없이 그날 저녁에 바로 주문했어요. 이틀 후에 물건이 와서 보니 손바닥만한 크기였는데 생각보다 단단해 보였어요. 언니가 자석으로 붙이면 그만이라 어렵지 않다고 했는데 막상 제가 하려니까 손이 떨렸어요. 밤 11시가 넘었을 때였어요. 언니가 같이 가주겠다고 했죠. 우리 둘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남편 차 옆에 쭈그려 앉았어요. 차 밑으로 손을 밀어 넣어 그 추적기를 붙이는데 마침 저쪽에서 주민 한 분이 걸어오는 거예요. 저랑 언니 둘이 쭈그려 앉아서 차 밑에 손을 넣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보고 걸음을 멈추더라고요. 그때 언니가 바로 일어서면서 태연하게 말했어요.
차 밑으로 고양이가 들어간 것 같아서요. 다행히 그 말을 듣고 갔어요. 저는 그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는데 꾹 참았어요. 추적기를 붙이고 나서 며칠간 지켜봤어요. 남편 동선이 그대로 다 보였어요. 마트, 동네 식당, 공원, 그 사이에 경기도 외곽 어느 주택가가 반복적으로 찍혔어요. 딸 병문안 간다던 날도, 낚시 간다던 날도 그 주택가에 오래 머물렀어요. 한 번은 2시간 넘게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저는 그 주소를 들고 직접 갔어요.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탐문을 했어요.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남편 차가 자주 찍히는 지점을 좁혀나갔어요. 그러고 보니 주택가 골목 안쪽에 작은 카페가 하나 있었는데 기록을 보니까 남편이 그 빌라를 가기 전에 가끔 그 카페 근처에 잠깐 들르고 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카페부터 눈여겨봤어요. 뭐 그렇다고 무작정 들어가서 물어볼 순 없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서 수상한 걸 캐물으면 입을 닫는 게 사람 심리니까요. 저는 며칠에 걸쳐 그 카페에 드나들었어요. 처음엔 커피 한 잔만 마시고 바로 나왔어요. 그 다음엔 가게에서 만두를 한 봉지 싸가서 건넸어요. 다음엔 떡도 한 상자 챙겨가고요. 카페 사장님이 처음엔 손사래를 치더니 뒤에는 반갑게 맞아주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입이 가벼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분이었는데 그래서 저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서 커피 마시고 날씨 얘기하고 동네 얘기하다가 나오는 걸 반복했어요. 그렇게 몇 번 드나들다가 손님이 아무도 없을 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제가 사실 좀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아는 사람인데 제 동생 돈을 빌려갔다가 연락을 끊어버렸거든요. 이 동네에 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이 사람 본 적 있어요? 핸드폰에서 남편 사진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사장님이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잠깐 생각하는 눈치였어요. 저는 참고 기다렸어요. 어? 이분 여기 몇 번 오셨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가끔 들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표정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물었어요. 주로 혼자 오세요? 사장님이 잠깐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주로 젊은 여자분이랑 같이 오시던데요? 처음엔 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딸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딸은 아닌 것 같다. 저는 그 말이 귀에서 맴돌았어요. 사장님은 더 말을 잇지 않았고 저도 더 묻지 않았어요. 더 물어볼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충분했으니까요. 카페 밖으로 나와서 잠깐 서 있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 울 때가 아니란 걸 몸이 먼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화부터 내면 지는 거야. 그래, 일단 증거부터 모으자. 정신 차려. 저 스스로한테 그 말을 되뇌었어요. 그리고 발걸음을 돌렸어요. 아직 할 일이 남았으니까요. 이런저런 수소문 끝에 그 빌라 호수까지 찾아냈어요. 남편 차가 그 앞에 세워진 날을 제 눈으로 직접 봤거든요. 추적기 화면이 아니라 실제로요. 그리고 상간녀 이름이 오미란이란 사실을 알게 된 건 그보다 며칠 뒤였어요. 남편이 다니던 문화센터를 수소문해봤어요. 퇴직하고 나서 남편이 거기 다닌다고 했을 때 잘됐다고 생각했어요. 취미라도 생기면 무기력한 것보다 낫겠다고요. 그 문화센터에서 강좌를 진행했던 강사 명단을 어렵게 알아봤더니 거기에 오미란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둘이 거기서 만난 거였어요. 이 꼴이 될 줄 알았으면 제 손으로 직접 끊어주지도 않았을 텐데
그 무렵 딸이 또 한 차례 고열로 힘든 밤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병실을 지키면서 남편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번엔 제발 좀 와달라고. 딸이 많이 힘들어 한다고요. 남편이 전화를 받았는데 귀찮아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나 지금 좀 멀리 나와 있어. 내일 갈게. 어디냐고 물었더니 친구들이랑 1박으로 낚시를 간다는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추적기를 열었어요. 그런데 남편 차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참을 보고 있으니까 강원도 쪽으로 향하더라고요. 고속도로를 타고 있었어요. 저는 그 화면을 한동안 바라봤어요. 어떻게 자식이 아파서 누워있는데 그 여자랑 떠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다음날 새벽, 추적기를 다시 봤어요. 차가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었어요. 바닷가 근처에 있는 위치를 다 캡처해뒀어요. 딸 손을 잡고 앉아서 창밖을 보는데 남편이란 놈은 아내도 자식도 버리고 여자랑 여행을 가 있다는 생각을 하니 순간 눈물이 났어요. 근데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요. 그날 밤 병실 복도에서 저는 혼자 마음을 다잡았어요. 더 이상은 기다리지 않겠다고요. 눈으로 직접 보고 끝을 내겠다고요. 딸이 조금 안정을 찾은 어느 오후였어요. 병실 창문으로 햇볕이 들어오고 딸이 처음으로 제대로 된 밥을 반 공기 먹은 날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오늘이다. 더 미루면 안 된다. 그래서 바로 떡집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언니, 안 되겠어. 나 오늘 가보려고. 언니가 잠깐 말이 없더니 물었어요. 진짜 혼자 가게? 응. 그럼 내 차 빌려줄게. 아니다. 그냥 나랑 같이 가. 언니까지 왜? 외기엔 혼자 가면 안 돼. 그리고 나한테 생각이 있어. 언니가 무슨 생각인지는 차 안에서 말해줬어요. 자기가 먼저 초인종을 누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문 옆 벽에 붙어서 보이지 않게 서 있고 언니가 먼저 얼굴을 내밀면 상대가 경계를 덜 할 거라고요. 그 틈에 제가 들어가면 된다고 했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냐면서 절 보고 씩 웃었어요. 저는 그 순간 언니가 얼마나 든든하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그렇게 언니 차를 타고 함께 출발했어요. 핸들을 잡은 언니 옆에 앉아 창밖을 보는데 손이 좀 떨렸어요. 심장도 평소보다 빠르게 뛰었어요. 가는 내내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가서 뭘 보게 될지, 그걸 봤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이상하게 무섭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얼마 정도 달렸더니 경기도 외곽 빌라촌에 도착했어요. 차를 골목 초입에 세웠어요. 남편 차는 보이지 않았어요. 위치 추적기를 확인했더니 이쪽은 아니었어요. 저는 잠깐 차 안에 앉아서 빌라 입구를 바라봤어요. 벨트를 풀고 나가려는데 언니가 말했어요. 나 먼저 올라갈게. 너는 딱 붙어서 따라오다가 문 열리면 그때 나와. 알았어. 야, 떨지 마. 네가 떨면 지는 거야. 쫄 거 없어. 얼마 뒤 차에서 내려 그 빌라로 들어갔어요. 계단 손잡이가 녹슬어서 잡기가 꺼림직했는데 그냥 잡았어요. 그리고 심호흡을 하며 3층에 올라서자 언니가 저를 벽 쪽으로 밀었어요. 저는 거기 납작하게 붙어 숨을 참았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이 언니 얼굴을 보더니 잠깐 멈췄어요. 언니도 멈췄어요. 저는 그 표정을 볼 수가 없었는데 언니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느껴졌어요. 뭔가 예상과 달랐던 거예요.
그때 언니가 말했어요. 나 그 떡집인데 모르겠어요? 그제야 안에서 목소리가 나왔어요. 아, 어머 반가워요.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저 목소리와 말투, 수백 번은 들어본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그러더니 언니가 저를 돌아봤어요. 눈빛으로 말하고 있었죠. 지금이야. 저는 벽에서 떨어져 나와 문 앞에 섰어요. 그런데 앞에 선 사람은 다름 아닌 며느리였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손에 물기가 남아있는 며느리가 저를 보는 순간 환하게 웃던 얼굴이 그대로 굳었어요. 며느리도 저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대체 이 상황이 현실인지 아닌지 잠깐 구분이 안 돼서요. 며느리가 왜 여기 있는 거지? 내가 잘못 찾아온 건가? 아니 분명 주소는 맞는데... 그런데 짧은 사이 며느리가 먼저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표정을 바꿨어요. 굳었던 얼굴이 스르르 풀리면서 어색한 미소가 올라오더라고요. 아, 어머니? 여긴 어떻게...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기가 막혔어요. 이 상황에서 저렇게 태연한 척을 하다니요? 아, 여기가 그 친구 집이거든요. 가끔 놀러 오는데. 어머니는 이쪽에 무슨 일 있으세요? 친구 집이라고요. 가끔 놀러 온다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오히려 제가 왜 여기 있냐는 듯이 묻는 거예요. 저는 그 얼굴을 한동안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며느리가 황급히 문을 닫으려 했어요. 저는 있는 힘껏 문을 잡고 버텼어요. 며느리가 당황해서 뒷걸음질 치는 사이 그대로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이건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어요. 제 귀에도 낯설게 들릴 정도로요. 저는 신발 신은 그 상태로 안으로 들어섰어요. 예의고 뭐고 갖출 필요가 없어서요. 며느리는 거실 한가운데서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했어요. 전 거실에 서서 집안을 쭉 둘러봤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았어요. 일부러 앉은 거예요. 서 있으면 감정이 먼저 나올 것 같아서요. 앉아. 며느리가 천천히 맞은편에 앉았어요. 저를 보지 못하고 바닥을 봤어요. 저는 천천히 물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다시 대답해봐 똑바로. 어머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 친구 집이라고요. 오늘 잠깐 좀 도와주러 왔다가. 친구 이름이 뭔데? 앞치마 두르고 설거지까지 해주는 그 친구가 누구냐고. 오미란이요. 스스로 말해버렸어요. 저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이제 됐다.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말을 고르고 순서를 맞추고 최대한 적게 털어놓으려는 게 눈에 보였어요. 며느리는 지금 제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를 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말을 맞추려는 거죠. 저는 봉투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위치 추적 기록이었어요. 날짜별로 남편 차가 이 빌라 앞에 머문 시간이 찍혀 있었어요. 그걸 며느리 앞에 내려놨어요. 나 다 알고 왔어. 그러니까 머리 쓸 생각하지 말고 처음부터 다 얘기해. 며느리가 입을 열었다 닫았다 했어요. 쉽게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시아버지 상간녀랑 친구가 됐다는 거네. 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며느리가 시선을 피했어요. 어머니, 그게 아버님하고 같이 몇 번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거고,
미란 씨가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도와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진짜 나쁜 뜻은 없었어요. 며느리가 긴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말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잘 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똑바로 크게 말하라고 무섭게 했더니 그제야 제대로 얘기를 꺼냈어요. 며느리가 남편 외도를 알게 된 건 6개월 전이었대요. 우연히 집 근처에 낮에 들렀다가 남편이 상간녀랑 걷고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아는 사람인가 싶었는데 골목으로 들어가면서 손을 잡더래요. 며느리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집에 가서 좀 생각했어요. 뭘 생각했는데? 며느리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이걸 어떻게 써먹을까? 괜히 잘못 말했다간 저만 피보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어요. 시아버지가 바람을 피우는 걸 봤는데 그 첫 번째 생각이 어떻게 써먹을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먼저 갔어요. 제가 다 알고 있다고 했어요. 남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며느리한테 들켰으니까요. 근데 며느린 그 자리에서 거래를 제안했대요. 어머니한테 알리지 않을 테니 필요할 때 알리바이를 대줄 테니 대신 자기한테 돈을 달라고요. 한 달에 얼마씩 받았어? 며느리가 숫자를 말했어요.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들었어요. 진짜 그게 다야? 아니요. 상간녀한테까지 간 거예요. 자기가 며느리라는 걸 밝히고 이 관계를 폭로할 수 있다고 한 거죠. 상간녀는 겁을 먹었고 며느리는 거기서도 돈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자꾸 얼굴을 마주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편하게 지내는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시아버지한테도 돈 받고 오미란한테도 돈 챙긴 거네? 그걸로 뭐 했어?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고작 그 입에서 나온 말이 명품 가방 2개에 옷 사고 아들 모르게 혼자 해외여행도 다녀왔더라고요. 아들한테는 회사 출장이라고 하면서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내내 말을 아꼈어요. 화가 안 난 게 아니에요. 화가 너무 나고 기가 막혔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감정을 쏟아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며느리가 그간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는 걸 다 들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 진짜 어머니하고 다 지키려고 한 거예요. 어머니가 상처받을까봐. 저는 손을 들어서 그 말을 막았어요. 됐어. 그런 애가 돈을 챙겨? 며느리가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잠깐 그 집 천장을 바라봤어요. 숨을 고르고 생각을 정리했어요. 여기서 울거나 소리를 지르는 건 제가 할 일이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저는 다시 자세를 굳혀 앉았어요. 등을 펴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뒤 며느리를 똑바로 봤어요.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면서도 제 눈을 피했어요. 울음 그쳐. 며느리가 멈칫했어요. 눈물이 뜩 그쳐지는 건 아니었지만 울음소리는 멈췄어요. 너 나한테 지금 말 못해서 미안한 거야? 아니면 돈 더 못 챙기고 끝난 게 아쉬운 거야? 며느리가 대답을 못했어요. 저는 그 침묵을 답으로 받아들였어요. 저는 다시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내가 오늘 여기 와서 소리 지르고 뒤집어 엎을 것 같았어? 며느리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난 그런 사람 아니야. 화가 나면 더 조용해지는 사람이야. 지금 내가 아주 조용하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내가 하는 말
한마디도 흘리지 말고.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어요. 네가 받은 돈 날짜별로 다 적어와. 두 사람한테 받은 건 따로따로. 금액도 빠짐없이. 주고받은 문자도 다 캡처해놔. 통장 내역도 뽑아놓고.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그걸 왜요? 저는 잠깐 며느리를 차가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그게 네가 알 일이야? 며느린 무슨 상상을 했는지 갑자기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어머니, 설마 저를... 내가 그걸 어디다 쓸지는 내가 결정할 거다. 네가 그거 제대로 다 갖다 주면 준혁이한테 네 얘기는 안 할 거야. 잘 결정해. 그게 지금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유일한 거니까. 며느리가 입술을 떨었어요. 저는 냉정함을 유지하며 계속했어요. 근데 만약에 네가 이걸 안 갖다 주거나 중간에 뭔가 빠뜨리거나 아니면 이 얘기를 가서 먼저 알리거나 하면 그땐 내가 준혁이한테 다 말할 거야. 알아들었어? 너도 제대로 못 살게 할 거라고. 며느리가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저는 항복하는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저는 일어서서 현관문을 열고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지수야, 난 네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근데 정말 이번엔 나쁜 선택을 했어. 그 선택엔 결과가 따르는 거야. 그걸 이제부터 네가 감당하게 될 거고. 문을 열고 나오면서 계단을 내려왔어요. 아까 집안에서는 안 떨렸는데 혼자가 되니까 떨렸어요. 심장도 세게 뛰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꾹 눌렀어요. 집으로 향하는 내내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만 들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어디 갔다 왔어?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묻는데 부엌으로 들어가면서 말했어요. 가게 재료 좀 사고 왔어.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서 반찬을 꺼냈어요. 남편 앞에 그릇을 놓았어요. 아무렇지도 않게요. 속으론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이 인간아, 네가 며칠이나 더 속일 수 있을 것 같아? 며칠 후에 며느리한테 짧은 문자가 왔어요. 제가 말했던 건 다 모아뒀다고 하더군요. 저는 직접 만나자고 했어요. 아들 없이 둘이서요. 카페에서 며느리가 가져온 서류를 다 확인하고 나서 저는 봉투를 덮었어요. 이체 내역, 문자 캡처, 통장 사본까지 겁났는지 꽤 꼼꼼하게 챙겨왔더라고요. 저는 며느리를 봤어요. 수고했어. 근데 한 가지 더 할 게 있어. 며느리가 멍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제 말이 칭찬인지 비꼬는 건지 몰라서 반응을 잘 못하는 것 같았죠.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미란 데리고 가게로 와. 3일 뒤에. 너 지금 나한테 조건 붙일 처지 아닌 거 알지? 며느리가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덧붙였어요. 넌 오미란이랑 같이 오기만 하면 돼. 무슨 방법을 쓰든 네가 알아서 하고. 며느리가 잠깐 뭔가 말하려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 전 조용히 준비했어요. 떡집 언니한테 다 털어놓고 서류도 보여줬어요. 언니가 다 듣고 나서 지갑에 있던 명함을 하나 꺼내면서 말했어요. 내가 잘 아는 변호사가 있어. 진짜 잘 아는 사람인데 한번 만나봐. 그 변호사가 제 편이 돼줬어요. 서류를 다 넘겼더니 꼼꼼하게 검토하고 이혼 청구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줬어요. 재산 분할, 위자료, 상간녀 손해배상까지요.
남편 명의로 된 재산도 다 파악해뒀어요. 제가 번 돈으로 장만한 집이 남편 이름으로 돼 있다는 것도요.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명의 관계없이 분할 대상입니다. 가계 매출 기여도가 충분히 입증되면 유리하게 적용돼요. 저는 20년째 가계 통장을 다 갖고 있었어요. 남편이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동안 제가 벌어들인 돈이 다 찍힌 통장이요. 상간녀한테 보낼 내용 증명도 준비해뒀어요. 며느리한테 받은 각서도 변호사 손을 거쳐서 단단하게 정리해뒀고요. 이미 모든 게 갖춰져 있었어요. 남은 건 딱 하나였어요. 제 인생을 제대로 돌려놓는 것. 그리고 약속한 날 오후였어요. 저는 아침 일찍 가게에 나갔어요. 만두를 빚으면서 반죽을 넉넉히 해뒀어요. 그리고 밀가루 포대를 작업대 옆에 세워뒀어요. 평소보다 큰 걸로요. 떡집 언니가 일찍 와줬어요. 아무 말 안 해도 뭔가 있다는 걸 알고 자리를 지켜줬어요. 언니가 팔짱을 끼고 작업대 한쪽에 기대 서서 말했어요. 나 오늘 가게 일찍 닫았어. 여기 있어도 되지? 언니가 옆에 있어주면 나야 든든하지. 남편한테는 오전에 연락했어요. 가게에 잠깐 와줘야 할 것 같다고. 기계가 갑자기 말썽인 것 같다고 했어요. 남편이 자기가 봐도 모를 것 같다고는 했는데 그냥 와달라고만 했어요. 남편이 뭔가 눈치를 챈 건지 아닌진 모르겠어요. 어쨌든 왔어요. 1시간쯤 지나서 남편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무슨 문제냐며 가게를 둘러보는데 그때 문이 또 열렸어요. 며느리였어요. 그리고 며느리 뒤에는 상간녀가 서 있었어요. 남편이 상간녀를 보는 순간 언 사람처럼 그대로 굳었어요. 상간녀도 저를 보더니 멈칫했어요. 며느리는 눈을 피했어요. 가게 안에 4사람이 섰어요. 저는 작업대 앞에 서 있었어요. 밀가루 포대 바로 옆에요. 아무도 말을 안 했어요. 5초쯤 됐을까요? 그 짧은 침묵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밀가루 포대를 들었어요. 남편, 며느리, 상간녀 셋이 서 있는 쪽으로 힘껏 쏟아부었어요. 솔직히 그럴 계획은 아니었는데 셋이 그러고 서 있는 걸 보니까 뭐든 퍼붓고 싶은 마음이더라고요.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흰 가루가 확 퍼졌어요. 3사람이 동시에 소리를 질렀어요. 상간녀는 펄펄 뛰면서 비명을 질렀고 며느리가 뒤로 물러섰고 남편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흰 가루가 머리에, 옷에, 바닥에 가득 쌓였어요. 저는 포대를 내려놨어요. 그리고 셋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그때 상간녀가 밀가루를 뒤집어 쓴 채 며느리를 노려봤어요. 분명 저를 보는 게 아니었어요. 야, 너 나 여기 일부러 데려온 거야? 엿먹이려고? 며느리가 시선을 피했어요. 언니, 그게 아니라... 아니야, 나도 어쩔 수... 아니긴 뭐가 아니야. 상간녀 목소리가 확 올라갔어요. 밀가루가 묻은 얼굴에 눈이 시뻘개졌어요. 너 이중으로 돈 받고 있었던 거지? 딱 보니까 그러네. 나한테도 받고 이쪽에서도 받고? 며느리가 우물쭈물하더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결국 상간녀의 분노가 먼저 터졌어요. 내가 얼마나 줬는데? 언니 할 땐 언제 나 이거 돌려받을 거야. 진짜로. 그러면서 며느리한테 달려들었어요. 손이 며느리 머리채 쪽으로 갔어요.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면서 뒤로 물러섰어요. 상간녀는 이성을 잃고 머리채를 잡으려고 손을 뻗는데 며느리가 가방으로 막으면서 둘이 엉겼어요. 가게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저는 2사람 사이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상간녀 팔을 잡아서 떼어냈어요.
나가서 해, 나가서! 두 사람이 저를 봤어요. 저는 가게 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리고 둘을 내쫓으면서 말했어요. 싸우려면 나가서 싸우라고! 여기는 내 가게야! 상간녀가 씩씩거리면서 저를 봤어요. 순간 밀가루 묻은 우스운 꼴에 주변 사람들 시선까지 느껴졌는지 입을 다물었어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울면서 저한테 살려달라는 듯 봤는데 어느새 상인들이 몰려와서 쯧쯧하는 소리가 여러 군데서 났어요. 상간녀는 그 소리에 여기 더 못 있겠다는 듯 몸을 돌려 가게 밖으로 나갔어요. 하얀 밀가루를 뒤집어 쓴 상태로 뛰다시피 나갔어요. 며느리도 이때다 싶었는지 가방을 집어들고 따라 나가려고 했어요. 저는 뒤에서 며느리 옷을 잡고 이끌었어요. 너는 아직이야. 그렇게 상간녀만 내보냈어요. 골목을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떡집 언니가 혀를 찼어요. 저것 봐. 남의 남편 가로채다 꼴 좋다. 어디 얼굴을 들고 다녀? 에휴. 돌아보니 남편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고개를 숙인 채 있었어요. 저는 며느린 그대로 두고 주저앉은 남편 앞으로 가서 몸을 낮췄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는데 눈이 빨갰어요. 밀가루가 묻은 얼굴에 뭔가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그게 눈물인지 밀가루 때문에 눈이 따가운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남편 앞에 쭈그려 앉았어요. 그리고 눈을 맞췄어요. 그 나이 먹고 참...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나 한 번만... 내가 그게... 난 있지. 당신이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도 다른 사람 생각해 본 적 없어. 새벽에 혼자서 일어나 가게 나갈 때도, 막내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당신 전화 한 통 안 받을 때도 다 혼자 버텼어. 그래도 내 의리 지키겠다고 그러면서 살았다고. 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근데 당신은 그 시간에 뭘 하고 있었어? 부끄럽지도 않아?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작업대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엔 변호사가 정리해둔 서류들이 들어있었어요. 이혼 청구 서류, 재산 분할 내역, 위자료 청구서, 상간녀에게 보낼 손해배상 소장까지요. 하나하나 다 준비된 거예요. 그 봉투를 남편 앞에 던지듯 내려놨어요. 이혼해. 변명 듣고 싶지 않아. 남편이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이 집 내 돈으로 산 거니까 여기서 난 계속 살 거야. 가게도 내 거야. 당신 명의로 된 재산은 변호사 통해서 정리할 거야. 위자료 청구도 할 거고. 며느리가 울면서 뭔가 말하려고 했어요. 저는 며느리를 봤어요. 네가 쓴 그 각서는 어디다 쓸지 앞으로 네 태도 보고 결정할 거야. 알아들어?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저는 더 이상 그 눈물을 보지 않았어요. 떡집 언니가 제 옆에 와서 섰어요. 아무 말 없이 제 팔을 한번 꽉 잡아줬어요. 저는 언니 손을 잠깐 잡았다 놨어요. 그리고 앞치마를 다시 집었어요. 바닥에 쏟아진 밀가루를 빗자루로 쓸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바닥에 앉아 있었고 며느리가 구석에 서서 울고 있는데 쓰레기 피해서 치우는 것처럼 묵묵히 밀가루를 쓸었어요. 이 가게는 제 가게예요. 그러니까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치워야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다 터지고야 말았어요. 아들이 갑자기 급하게 집에 오겠다는 거예요. 목소리에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와서 한참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는 물을 한 잔 갖다 줬어요. 조용히 그걸 마시고 나서 입을 열었어요. 엄마,
오미란이라는 사람 알아요? 저는 잠깐 숨을 참았어요. 아, 드디어 터질 게 터졌구나 싶어서요. 아니 그 여자가 저녁에 집까지 찾아와서 지수를 붙들고 난리 난 거예요. 난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완전히 이성을 잃어서 우리 회사까지 찾아가겠다고 주변에 다 알리고 고소까지 온 아파트가 떠나가라 소리 지르는데 우리 아빠한테 받은 돈이랑 자기한테 받은 돈까지 다 돌려놓으라고요. 대체 아빠가 그 여자랑 무슨 사이예요? 이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하나 수십 번 생각했던 말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 순간이 오니까 더는 돌려 말할 수가 없었어요. 준혁아, 엄마가 처음부터 다 얘기해 줄게. 들을 준비 됐어?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날 저녁 아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추적기를 단 것부터 상간녀 집 찾아간 이야기, 며느리가 거기 있었던 이야기, 두 사람한테서 돈을 받은 것까지 하나도 빠짐없이요. 아들이 듣는 내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굳어 있었어요. 제가 다 얘기하고 나서도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마디 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네가 왜 미안하냐고, 잘못한 거 없다고 하려다가 그냥 아들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한동안 둘이 그렇게 있었어요. 그 이후로 일이 빠르게 흘러갔어요. 아들이 며느리한테 그날 있었던 일을 따졌고 며느린 발뺌을 하다가 결국 다 인정했어요. 아들이 이혼하겠다고 결정한 건 그날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였어요. 제가 말린 게 아니에요. 아들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저랑 남편도 생각보다 순탄하게 잘 마무리됐어요. 변호사님은 증거를 잘 정리해둔 덕분이라 했는데 남편 쪽에서 포기한 것도 있었어요. 재산 분할은 가게 기여도를 인정받아 제가 유리하게 됐고 위자료도 받았어요. 집도 제 명의로 이전됐고요. 그 뒤에 상간녀한텐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어요. 그 여자도 빠른 합의를 했어요. 합의금이 그리 크진 않았는데 저한테는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 그게 더 중요했어요.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두 사람한테 당했어요. 그것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요. 30년을 넘게 같이 산 남편, 그리고 며느리, 매일 얼굴 보고 밥 같이 먹고 명절마다 손잡던 사람들한테 당한 거예요. 근데요, 지금 돌아보니 그만큼 좋은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떡집 언니가 특히 그래요. 그 언니가 없었으면 저 혼자 다 끌어안고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네요. 요즘엔 저녁에 모임도 나가요. 동네 언니들 몇 명이랑 같이 밥도 먹고 가끔 노래방도 가고요. 원래 그런 데는 잘 안 가는 사람인데 한번 나가봤더니 생각보다 웃을 일이 좀 생기더라고요. 어디선가 저처럼 가까운 사람한테 당하셨다면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오래 서 있지 마세요.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근데 옆을 보면 거기에 분명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더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